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내가 지금 전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겪을 수도 있는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전월세 집이 압류로 넘어갔다면 나는 당장 이사 갈 준비, 방 빼야 하는 준비를 해야 하나라는 주제인데요. 이거는 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매우 기초적인 지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실상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제 주변에 저보다 좀 나이가 어린 아니면 사회초년생들을 이제 상대로 얘기를 해보면 압류가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그냥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압류가 당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해결 방안?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헤쳐나가야 할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초년생들도 사회초년생들이지만 사실 나이 드신 분들도 살면서 부동산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위기를 겪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요런 법적 지식에 관련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런 법적인 용어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냐? 결국 소수의 관심 있는,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만 알고 있더라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사회초년생들 지금 현재 뭐 내가 당장 부동산을 매매를 할 일은 없어도 내가 전월세는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일은 허다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 살다가 20살이 돼서 이제 서울이나 어디로 상경을 해서 뭐 수도권으로 상경을 해서 이제 원룸 같은 거 아니면 빌라 같은 걸 구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려면 결국 전월세 방을 구해서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나가다 보면 이런 압류라는 문제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번 뭐 기초라도 알고 있는 부분이더라도 한번 더 짚고 넘어가길 좀 원하고요.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젊으신 분들이라면 제발 기초라도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어 봤으니 한번 봐주시고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빌라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뉴스를 많이 봤을 겁니다. 뭐 어느 날 갑자기 우편함을 통해서 압류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서 알아보니까 집주인이 세금인 체납이다 채무 문제로 압류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걱정입니다. 지금 집을 빼야 되는데 보증금도 없고요. 보증금이 다 묶여 있는데 집주인하고는 연락도 안 되고요. 이사는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빼야 되나요? 당장 갈 데도 없는데 이렇게 고민을 하거나 좀 고민 아닌 그리고 또 공포스럽게 이것을 다루고 있어서 굉장히 무섭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 나갈지 잘 모르시는 이런 분들 그리고 뉴스에서 본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모든 법은 알아야 대응할 수 있고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잘 헤쳐나가려면 내가 알아야 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사회초년생 분들은 미리 알아들고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압류 통지서가 날라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그 전에 압류가 무엇이길래 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압류가 뭘까요? 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의 명령에 의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 집행 절차입니다. 네. 뭐 압류라는 단어에서 오는 뉘앙스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압류하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빨간 택지를 뭐 이렇게 붙이는 걸 많이 생각을 할 겁니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압류란 기본적으로 그냥 절차예요. 결과가 아닙니다. 아직 결과가 생기지 않았어요. 압류라는 진행 절차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가 발생한 건 아니고 이제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나 이제 돈을 받을 준비를 좀 해야겠구나. 안 되겠구나. 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법적으로 이제 집행하는 절차.
이거를 압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집이 압류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해당 부동산이 이미 채무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 채무 불이행 상태이므로 채권자가 경매를 통해 회수를 시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죠. 채무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 채무자가 집주인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즉 현재 압류만 된 상태이면 당장 방을 뺄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압류는 뭐다? 결과가 아니다. 진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압류 통지서만 날라와 있는 상태다 하면 당장 이사갈 준비를 하거나 당장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겁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이러한 절차들로 인해서 보증금을 준비해서 또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 당장과 당장이 아닌 거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데 기간이라는 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방을 뺄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압류란 현재 집주인이 채무 상태에 따른 채권자의 법적 조치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진행 상황은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압류 통지서가 왔구나. 그럼 어떡하지? 그때서야 불이 나게 뭐 수소문 해보거나 집주인한테 연락해보고 찾을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앞으로 펼쳐질 상황들을 조금은 알고 그릴 줄 알아야 조금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압류 후 진행되는 절차가 그럼 어떨까요? 첫 단계는 압류고 두 번째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경매 개시가 결정이 됩니다. 법원이 경매 진행을 결정합니다. 언제 경매합니다 라고. 그렇다면 각자 이 집을 경매를 원하는 사람들은 낙찰자, 그러니까 새로운 소유자가 등장할 수 있게 돈을 써내겠죠. 얼마에 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낙찰가가 높은 사람이 낙찰을 받습니다. 그 낙찰을 받은 사람이 뭐다? 새로운 이제 소유자가 되는 거죠. 새로운 소유자가 생겼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다? 예전 전 집주인에서 새로운 등기자, 새로운 집주인이 되는 거죠. 새로운 집주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거를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나서 이제부터는 명도 요구, 그러니까 물건을 나에게 넘겨주세요. 새로운 사람한테 넘겨주세요. 라는 겁니다. 명도 요구 또는 명도 소송, 요때 퇴거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마치고 나서는 이제는 새로운 집주인은 자기가 투자를 하든 아니면 자기가 들어가서 살든 무엇인가를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세입자를 나가달라고 퇴거 요청을 합니다. 그냥 나가면 괜찮은데 대부분 그냥 안 나가죠. 왜냐? 그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이 묶여 있기 때문에, 전 집주인한테 보증금이 뺏겨 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등기자, 새로운 집주인은, 낙찰자는 이제 요 세입자한테, 전 집주인 집에서 살고 있는 요 세입자한테 퇴거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퇴거 요청을 하면 이 단계에 들어서면 세입자는 이제는 이사 준비를 좀 고려해야 할 단계이다. 그런데 이게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요런 절차들과 결과가 생기기까지 최소 몇 개월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사이 다양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너무 겁먹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무서워하거나. 이게 최소 몇 개월이지 사실 낙찰이 안 되면 몇 년 단위로도 갑니다. 1년, 2년, 뭐 5년까지도 가기도 하고요. 정말 물건이 안 좋은 것들은, 정말 투자 가치가 없는 것들은 몇 년씩 낙찰이 안 됩니다. 그만큼 너무 즉시 이사갈 준비, 돈 마련할 준비와 걱정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압류된 상태에서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권리를 주장하냐? 법적 근거가 있어야겠죠, 나는. 첫 번째 법적 근거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입니다. 요게 압류의 효력인데요. 압류는 처분 금지 효력만 발생하고 점유자, 대한, 퇴거나 명도까지는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게 민사집행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점유자는 누구죠?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점유,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축구할 때도 점유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물건을 긴 시간 동안 갖고 있느냐, 그게 점유율이고,
누가 갖고 있느냐? 점유자입니다. 즉,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세입자가 점유자가 되는 거고, 이 세입자에 대해서 나가세요 이렇게 강제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했다고 해서 처분 금지 효력만 발생하는 겁니다. 전 집주인이 이 집을,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지 못하게만 하는 효력만 있는 게 압류라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대항 요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아오면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그렇다면 경매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거주가 가능해진다. 즉, 내가 대항력을 갖고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는 봤을 거예요. 대항력. 그렇다면 요 부동산에서 대항력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임차인, 즉 세입자가 집주인 외에 제3자에게도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내가 당당히 살고 있다는 주장 및 법적 효력이 있는 권리를 말을 합니다. 내가 말 그대로 대항할 수 있는 힘이죠. 내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 법적인 힘이 있는 걸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타난다? 아까 말한 대로 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대항력도 조건이 필요하죠. 계약 후 주택을 실제 인도받아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계약만 하고 내가 실거주를 안 하고 있으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즉, 이사를 완료를 해야 되고요. 이사를 완료를 했으면, 이제 이사한 곳으로 가서 행정적인 이런 절차를 취해야 되죠. 바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부동산 가서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실거주, 이사를 완료하고 전입신고 행정적, 진행까지 완료를 했다면, 이제 모든 대항력 조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했다면, 내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 밤 12시부터 대항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요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대항력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다, 뭐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기사들도 있고 뉴스도 나왔었죠. 왜냐하면 이 시점에 사이를 두고 집주인이 장난질을 하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깨끗하게 해놓고 서류를 대출을 진행하고 나서부터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내가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그때 하지 말고 전입신고를 언제부터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조금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전입신고는 당연한 의무고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집주인이 간섭해서 언제 해달라고 먼저 고지를 한다라는 것은, 그 집주인은 아마 이 집 갖고 서류가 깨끗할 때, 세입자가 없을 때 이 집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주인이 있다면 좀 의심을 해보고 조심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하여튼 뭐 둘째 문제고, 오늘은 그냥 간단한 임차인, 임대인, 대항력에 관해서 전입신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조금 논외로 해두겠습니다. 대항력으로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주장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이겁니다. 아까도 말한 낙찰받은 낙찰자, 즉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당한 계약 주장입니다 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고요. 기존 소유자에게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들에게도 계약 주장이 가능하다. 뭐 기존 소유자에게 집을 넘겨받는 경우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상속, 물려받거나, 증여 물려받거나, 뭐 죽어서 받거나, 매매, 뭐 사고 팔거나, 아니면 가등기 후 본등기라고 했는데, 이것도 뭐 부동산 용어인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떤 권리에 대해서 먼저 가등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런 질권 같은 권리 변동에 대해서 가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가등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뭐 몇 년 후에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를 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본 선순위권이라는 게 있는데, 돈을 받을 때 가등기를 한 시점 뒤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을 나중에 배정받을 때 유리하게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한테도 모두 다 계약 주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뭐 기타 채권자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즉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내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내가 계약을 맺고 보증금까지 입금하고 살고 있다라는 법적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대항력으로. 대항력은 뭐다? 전입신고와 그리고 이사를 완료했으면 갖춰진다. 따라서 당장 압류 고지서가 날아왔다고 해서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여전히 없습니다. 자, 대항력이 집에 대한 권리는 맞으나 항상 천하무적은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로 확인을 해야 돼요.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데, 첫 번째, 등기부 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항상 집을 계약하기 전에 요 습관을 들여놓으세요. 등기부 등본을 하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이 가능해요. 결국 인터넷에서 열람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갑구와 을구 권리관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갑구는 소유권이 표시가 되어 있고 을구는 보통 소유권 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권리순위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을구입니다. 을구로 가면 나의 권리순위가 몇 순위인지 나와 있는데 대부분 은행이 1순위다. 왜 은행이 1순위밖에 없냐? 어떤 전 집주인이 이 집이라는 걸 살 때 대부분 대출을 받잖아요. 100% 캐시로 현금으로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치면 은행은 제1금융권은 그냥 하질 않습니다. 자기가 1순위일 때 대출을 해줍니다. 즉, 이 집이 깨끗한 상황이어야 대출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물건만 살겠다라는 거죠. 때문에 은행에서는 대부분 깨끗한 집에 자기네들이 이 압류 같은 걸로 걸었을 때 돈을 1순위로 받을 수 있게 이런 등기에 1순위 때만 대출을 받기 때문에 해주기 때문에 대부분 을구의 이런 선순위, 권리순위는 은행이 1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갑구에는 그냥 소유권, 압류, 가압류 등의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소유권 누구누구 뭐 이름 나와 있고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이게 중요한데 선순위 당보권자 확인입니다. 세입자의 대항력보다 근저당이나 압류가 먼저 걸려 있으면 그들이 먼저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당연한 위치죠. 다 누군가가 빚을 졌는데 빚을 진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도 다 다르고요. 그러면 이 집을 나중에 경매해서 돈으로 환산해서 팔았을 때 1부터 10순위까지 있다라고 치면 1부터 5순위까지 만약에 다 배정을 하고 나서 집값 금액이 끝나버리면 6순위부터는 돈을 못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은 순서대로 받아간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사회초년생들은 특히. 때문에 내 앞에 선순위 담보권자가 많다, 이걸 확인해 봤더니 그러면 그 집은 계약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계약을 이미 하고 나서 봤다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 경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 집주인하고도 말할 필요가 있는데,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처음에 깨끗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선순위 담보권자가 많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애초에 계약을 할 때 특약을 걸거나 무효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한테 뭔가 따질 수 있는 문자 근거 같은 걸 남겨뒀다가 조금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등기부 등본 확인과 내 앞에 담보권자가 몇 명이 있는지 이 부분 확인은 그냥 부동산을 계약을 하는 단계라면 습관처럼 들여놓자. 그래야 나중에 피부지 않는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압류를 당했으면 나의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치면 요 네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요 대항력,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대항력을 받으면 조금은 보증금 일부를 내가 돌려받을 수 있다. 경매 이후에도. 왜냐하면 이런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이거는 좀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뭐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거는 나는 원래 이사할 계획이 있어서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받고 방을 뺀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계획이었으나 지금같이 갑자기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가 않고 내 보증금이 압류가 걸리면서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이사를 꼭 가야 된다 하면 어쨌든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점유를 하고 있어야 이런 대항력이 조금 발생을 하는데 이사를 하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법으로는 이들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보호해주자라는 취지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 계속 경매가 진행돼서 돈이 나왔을 때 나도 계속 이 대항력을 유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를 해도 원래는 이사를 하면 끝납니다. 이사를 하면 안 돼요. 내 물건이 하나라도 있어야 됩니다. 양말이라도. 하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면 임차권 이렇게 보증금 보호가 돼요. 거주권도 보장이 되고 나는 이사도 갈 수 있고 결국 등기명령 신청해서 보증금도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기당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된다 하면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확인. 일단 경매 압류가 진행되고 나서 경매가 진행되면 경매 날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배당 요구 종기일을 공고해 버립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뭐냐면 이 요구 종기일 안에 내 보증금이 얼마다라고 요구서를 제출해야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소액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가서 제출하지 않으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은 내가 알아야 내가 챙길 수가 있습니다. 법을 알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 뒤늦게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는 정말 피 같은 나의 돈을 모두 잃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사 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경매가 완료되고 낙찰자가 명도를 요청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사 준비, 새집 계약, 전세금 반환 여부 체크해서 명도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사일 협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명도 소송 걸리면 또 피곤해집니다. 본인도 돈도 들고요. 결국 나는 요거 두 개가 저는 좀 중요한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배당 요구 종기일 확인 요거만 좀 기억 속에 있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압류 당해서 이사를 가냐 마냐 이런 게 다 중요한 게 아니죠. 내 돈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법에서는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무엇을 하냐?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청구권. 최우선 변제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금액이 작은 금액들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선순위가 누가 있든 간에 최우선으로 변제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지역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좀 다르고 집의 집값 그 보증금 가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보증금 그 한도 범위가 좀 달라요. 대부분 1억 밑인데 1억 밑에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은 얼마일 경우에 얼마 이상, 경기도 수도권 지역은 얼마일 경우에 8천 이하일 때 2천만 원 이상 최우선 변제권 일부 청구를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법적인 절차와 행정명령을 좀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좀 대응할 수 있다. 오늘의 결론은 그겁니다. 대응하려면 법을 알아야 되고 법은 알고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자신이 발로 뛰면서 챙겨야 보호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에는 보증금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죠. 내 영혼까지 갈아서 인생을 바쳐서 모은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젊었을 때 이런 돈을 잃게 된다면 굉장히 멘탈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심할 경우에는 자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사로도 뉴스에서도 볼 수가 있죠. 때문에 귀찮더라도 법조항이나 계약서를 좀 꼼꼼히 읽는 습관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한 부분은 어느 누구들한테는 상식적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문제는 현실은 꽤 그렇지가 않다. 슬프게도 꽤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겁니다. 특히 젊을수록 부동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은 많은데 사실 자기한테는 어떤 법적인 나쁜 일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일이 터졌을 때부터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준비를 한 거고요. 문제가 터진 후에 안다는 거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모든 지식은 미리 알고 있어야 쓸모가 있지 않나 라는 취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